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당신께서 던져주신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인데요. 죽은 세포를 없애고 새 세포를 오류 없이 완벽하게 만든다면 과연 노화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 정말 곱씹어 볼 만합니다. 이게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생명 현상의 핵심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단순히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그런 기계적인 과정인지 아니면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뭐랄까 일종의 기억 같은 걸 가진 시스템인지. 그렇죠. 단순히 부품 교체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왜 세포를 그냥 새 곳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이 노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가 어려운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자,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건가요? 노화는 단순히 세포 하나하나가 늙고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개별 세포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그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는 조직 전체, 그러니까 시스템 차원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아, 시스템 문제군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보죠. 죽은 세포를 깨끗하게 치우고 정말 이론처럼 오류 하나 없는 완벽한 새 세포를 그 자리에 딱 심었어요. 네. 체가 이미 만성 염증이라던가 대사 불균형 같은 문제로 늙어 있다면 어떨까요? 환경이 문제라면. 네. 자료에 따르면 아무리 싱싱한 새 세포라도 그런 환경에서는 금방 주변에 동화되어 버린대요.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포만 바꾼다고 해서 이미 흘러와 버린 그 생체 시계가 저절로 되돌려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세포를 둘러싼 환경, 그게 핵심입니다. 노화된 조직 환경이라는 게 그냥 늙은 세포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안에는 이미 만성적인 염증 신호가 계속 흐르고 있고요. 에너지 대사 과정에는 불균형이 생겼고, 또 세포끼리 주고받는 소통 있잖아요. 네, 신호 전달 같은 거요? 그렇죠. 그 신호 전달 체계에도 오류가 쌓여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토양 자체가 오염되어 있거나 영양분이 없으면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것과 같아요. 아, 토양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유전적으로 완벽하고 젊은 세포가 들어온다 해도 얼마 못 가서 손상을 입거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노화의 길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세포 자체의 결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세포가 발딛고 선 시스템 전체의 노쇠, 이게 노화의 본질에 더 가깝다, 이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 확실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오류 없이 완벽하게 복제된 세포니까요. 아, 그 완벽한 세포. 네, 정말 이론적으로라도 그런 세포를 만들어서 교체할 수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노화는 피할 수 없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설령 그렇다 해도 넘어야 할 구체적인 한계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완벽한 세포 복제와 교체라는 아이디어, 물론 매력적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도 몇 가지 중요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주요 한계점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요? 뭘까요? 첫 번째는 역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DNA 복제의 정확도 한계입니다. 아, DNA 복제 오류. 네, 우리 몸의 DNA 복제 시스템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정교해서요. 오류율이 대략 10억 염기쌍당 하나,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수준으로 극히 낮아요. 10억 분의 1이요? 와, 그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확률만 보면 그렇죠. 아주 낮죠.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 수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수 엄청 많죠? 대략 37조 개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 엄청난 수의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고 복제되는 과정 전체를 보면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누적되는 오류의 총량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건 단순히 복제 오류만 고려한 거고요. 외부 요인에 의한 DNA 손상까지 더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죠. 연력학 제2법칙 아시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네, 들어봤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완벽한 질소 유지가 불가능하고 약간의 오류나 무질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생명현상도 예외는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확률은 낮아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누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에너지 법칙상 완벽은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DNA 변이 문제입니다. 미토콘드리아요? 거기에도 DNA가 있나요? 네, 세포 해관에 있는 그 거대한 게놈 DNA 외에도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인 작은 원형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핵 DNA에 비해 보호 메커니즘이 훨씬 취약합니다. 아, 보호가 잘 안 된다. 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산화 스트레스. 네, 그 산화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에는 손상이나 변이가 더 잘 쌓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핵 DNA보다 변이율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변이가 추적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분열할 때 딸 세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요, 그럼? 네, 즉 세포의 다른 부분을 완벽하게 리셋한다고 해도 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의 결함은 계속 유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포 기능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와, 미토콘드리아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복잡하네요. 세 번째는 더 복잡하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후성 유전학적 노화, 에피제네틱 노화라고 하죠.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후성 유전, 이건 뭐냐면요.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인데 유전자 발현,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지를 조절하는 메커니즘. 이걸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DNA는 그대로인데 켜고 끄는 게 달라진다. 네, 대표적으로 DNA 메틸화, 나 히스톤 단백질 변형 같은 화학적 표지들이 있는데요. 이게 마치 DNA 위에 붙는 주석이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위치가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치 세포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나 환경에 대한 기록처럼요. 이런 후성 유전학적 표지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패턴으로 변해갑니다. 이걸 후성 유전학적 시계 또는 노화 시계라고 부르기도 하죠. 노화시계요? 네, 중요한 점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젊은 세포를 만들어도 이 세포가 노화된 조직 환경에 놓이면 주변 환경의 신호 때문에 이 후성 유전학적 시계가 다시 늙은 상태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환경 때문에요? 네. 세포 자체의 DNA 코드는 젊어도 그 코드를 읽고 사용하는 방식, 즉 스위치 설정이 늙어버리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세포가 단순히 설계도 복사본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뭐랄까 기억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에 길이 드는 것처럼요. 그 기억 자체가 노화를 이끈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기억이라는 측면이 핵심입니다. 세포가 단순히 정적인 정보 저장소가 아니라 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고 그 경험을 축적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노화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한계는 뭔가요? 마지막은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시스템 문제로 돌아갑니다. 바로 조직의 신호 환경입니다. 아, 또 환경이군요. 네, 노화된 조직에는 이미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 상태, 이걸 인플레메이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증가, 또 세포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여러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같은 신호물질들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환경이 이미 안 좋아져 있다. 그렇죠. 이런 오염된 신호 환경은 새로 들어온 젊고 건강한 세포에게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손상을 입히죠. 결국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노화세포로 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환경 문제군요. 아무리 좋은 부품을 써도 전체 시스템이 낡고 녹슬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한계점, DNA 복제 오류 누적, 미토콘드리아 변이, 후성 유전학적 노화 시계, 그리고 조직의 신호 환경, 이걸 종합해보면요. 설령 이론상으로 세포 자체를 오류 없이 완벽하게 복제해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세포가 살아갈 실제 조직 환경과 시스템이 그대로라면
노화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기능 저하나 질병 위험 증가는 막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완벽함보다는 그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건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노화를 제거하거나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세포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좀 단계적인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1단계로 우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늙은 세포, 즉 노화세포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아, 골라서 없앤다? 네, 세노리틱스 같은 약물 연구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하면 염증 환경이 좀 개선되고 조직 기능이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불량품을 솎아내는 거군요. 그 다음은요? 2단계는 그렇게 확보된 공간에 건강한 새 세포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나 재생의학 연구들이 이 방향이죠. 네, 여기까지는 처음 질문에서 상상했던 그림과 유사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 또 문제가 있나요? 네, 3단계에서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새로 들어온 세포라도 여전히 미토콘드리아 변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노화된 조직 환경 때문에 그 후성 유전학적 시계가 다시 빠르게 늙어가거나 외부의 나쁜 신호들 때문에 금방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즉, 1, 2단계만으로는 지속적인 젊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럼 결정적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4단계가 있나요? 그래서 4단계의 통찰이 중요해집니다. 노화의 근본적인 리셋은 단순히 세포라는 물질, 메테리얼 수준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질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 세포가 가진 정보, 인포메이션 수준에서의 리셋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보 수준의 리셋이요. 네, 단순히 세포라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걸 넘어서 그 안에 기록된 노화 관련 프로그램, 즉 후성 유전학적 기억 자체를 되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수준의 리셋.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최근 생명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분야 중 하나인 후성 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 에피지네틱 리프로그래밍입니다. 리프로그래밍? 네, 노화된 세포의 특정 인자들을 처리해서요. 그 후성 유전학적 상태, 즉 노화 시계를 강제로 젊은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죠. 시간을 되돌린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야마나카 인자, 와마나카 팩터즈라는 특정 단백질들이 대표적입니다. 아, 야마나카 인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인자들은 다 자란 성체세포를 거의 배아 줄기세포처럼 아주 젊고 미분화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은 안전성이나 효율성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요. 네. 그래도 세포의 나이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와,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이라니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처럼 당신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죽은 세포를 없애고 새 세포를 오류 없이 만든다면 노화는 사라지는가?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의 관점을 종합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아니오다. 네. 오류 없는 세포 생성이라는 접근, 물론 중요합니다. 노화의 중요한 측면인 물리적 손상, 즉 DNA 오류나 세포 자체의 마모를 해결하려는 시도니까요. 그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죠. 네, 그건 맞는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노화는 단순히 부품이 낡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와 조직이 살아오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축적한 기억. 아, 그 후성 유전학적 정보? 네, 그 후성 유전학적 정보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정보적, 인포메이션 베이스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복제의 정확성 문제인 동시에 기억과 정보 처리의 효율성 문제인 셈이죠. 아, 물리적인 측면과 정보적인 측면 두 가지를 모두 다뤄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낡은 세포를 새 세포로 바꾸는 물리적 교체를 넘어서야 해요.
세포에 각인된 시간의 흔적, 즉 노화 관련 후속 유전학적 정보를 리셋하고 동시에 그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 전체의 환경, 예를 들어 염증 수준이나 대사 상태 같은 시스템적 요인까지 젊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과 정보 모두를 젊게 만들어야 한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화는 일종의 생명 시스템 내에서 정보가 점차 손실되거나 오류가 누적되는 과정, 인포메이션 로스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세포 내 정보 처리 시스템이 점차 노이즈가 끼고 오류가 쌓여서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보 손실 과정이라 관점이 아주 새롭네요. 오늘 정말 깊고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의 질문, 오류 없는 새 세포로 교체하면 노화가 사라질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세포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세포가 살아갈 환경과 세포 내에 기록된 정보까지 함께 리셋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화의 배후에는 DNA 손상뿐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변위, 후성 요도학적 시계, 조직 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정보적 측면을 공략하는 후성 요전학적 리프로그래밍 같은 새로운 접근법들이 연구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노화를 정보 손실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노화가 정말로 정보 손실이나 정보 오류 누적 과정이라면요? 우리가 현재 그냥 물리적인 손상이나 특정 분자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다른 복잡한 질병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아니면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질병들 중에서도 혹시 이 정보적 관점으로 새롭게 이해하거나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아, 질병을 정보 시스템의 오류로 본다. 네. 단순히 유전자 변이뿐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정보 시스템의 오류라던가 아니면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의 기억 오류 같은 측면에서 말이죠. 이는 우리가 생명과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게 해준 당신의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적 여정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